만 3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유치원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다른 증인도 증거도 없는 만 3살 아이 증언만 있는 재판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자신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검찰에 대해 언론 플레이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아이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추기 위해 남편의 교통사고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뺑소니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해 최대 징역 13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는 안이 보고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와 디지털 성범죄 새 양형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4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립유치원에서 만 3살의 유아를 성추행한 흉악범을 처벌 부탁드린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어떤 증인이나 증거도 없고 오로지 3살짜리 아이의 피해 진술만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수원시 사립유치원에서 만 3세 유아를 성추행한 흉악범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 3살이 된 딸을 사립유치원에 보냈는데 입학 2주 뒤부터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적응에 시간이 걸리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아이는 어느 날 유치원에 할아버지 선생님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남자 선생님이 있나 보다 생각했지만 아이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 선생님의 존재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엉덩이가 아프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겉에서 보기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이 또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목욕시키려는데 아이가 엉덩이가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울어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생식기 주변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엉덩이 끝쪽에는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에 엄마는 엉덩이 누가 그랬냐고 아이에게 묻자 아이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엄마가 아이 표현대로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의 사진을 받아 아이에게 보여주니 아이는 그중 한 남성을 보고 할아버지 선생님이야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는 것이 청원인이 올린 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은 경찰 조사에서 이 만 3살의 아이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문지르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증언도 CCTV 같은 물적 증거도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만 3세 아이의 증언만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시도해봤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약을 복용하는 관계로 판독 불가로 나왔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입니다. 아이 부모는 이와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고 1년이 넘도록 법정 공방까지 가게 돼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라며 흉악범이 꼭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성폭력지원센터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초동 대처를 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에 관한 전문가들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붙여서 그들과 소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확보해 놓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유죄 판결 관건은 CCTV 같은 물적 증거가 없어도 성추행 피해에 대한 아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 목격자 없어도 되고 객관적 증거 없어도 되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만으로 충분히 다 형사처벌되고 있거든요. 유죄 판결 나고 있고 어린아이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좀 진술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한 확실한 아이 진술을 확보하거나 유지한다고 부모나 주변에서 아이에게 피해 사실을 과장해서 혹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입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천정아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이 경우 거꾸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9일 대법원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술 변경 경위에 피해자 모친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건 부모에 의해서 진술이 조작됐다, 오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아이의 통상적인 진술 능력이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진술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던가 표현이 바뀐다던가 하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할아버지 선생님은 엄마랑 똑같은 거 안 가지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법원이 만 3살 아동의 성추행 피해 진술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언론 플레이에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취지일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 정경심 교수는 회색 정장에 남색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정 교수는 애초 지난 20일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자신의 재판에 증언이 쓰일 수 있어서 못 나가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사유가 안 된다고 보고 정 교수에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고 정 교수는 오늘은 나왔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정 교수가 동생에 보낸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 본인 재판에서도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조범동 씨에게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했는데도 백지 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돈을 모으려 한 범죄 의도를 짐작케 하는 증거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오늘 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으니 말하겠다. 언론 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 역삼역 부근 아담한 건물 커피숍에서 조범동 씨를 만났다. 이런 건물은 얼마나 하느냐고 묻자 조 씨가 40억에서 50억 한다고 했다. 조 씨가 제게 강남 건물로 사시죠 해서 마음이 업돼서 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입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제가 보유한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당시 26억 원을 호가했다. 나는 강남 건물은 엄청 비싼 줄 알았다며 제가 양심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조범동 씨가 하월곡동 건물은 거리도 멀고 관리도 어려우니 강남 건물로 사시죠 해서 기분이 들떠 동생에게 한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무슨 엄청난 범죄 증거라도 되는 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입니다. 정 교수는 조범동 씨에게 투자 자금이라는 단어를 쓴 데에 대해서도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해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 말을 따라 한 것이라며 내 손에서 돈이 떠난 것을 투자라는 말의 의미로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조범동 씨에 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새해 더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격상 밑에 직원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왔고 구치소에서 밥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한다. 맡기기 마땅치 않은 돈을 받아 이자를 주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조범동 씨에 건넨 돈이 고위공직자 남편의 백지 신탁 의무 등을 어긴 불법한 투자나 횡령이 아닌 정당한 이자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강남 건물 등 몇몇 사안에 대해 적극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정경심 교수는 그러나 펀드 해약이나 수익률, 조기 상환 등 다른 문자들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하거나 일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 교수 주장대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 교수가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선별적으로 답변하며 정 교수 자신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조범동 씨와 정 교수는 검찰 공소장에 공범으로 묶여 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한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 최고 징역 13년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 22일에 이제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그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전체 회의에 앞서서 이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네. 하는데요. 6일에 별도 회의를 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청소년의 성보호 네.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네. 뭐 기본 영역에는 징역 4에서 8년 정도 제시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도출해서 네. 권고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양형위원회 전체위원회에 보고돼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이거는 법정형이 랑 선고 형량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네, 뭐 현재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뭐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벌만 놓고 보면 가벼운 법정형은 아닙니다. 5년 네.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범죄 중에 이 소위 말하는 아동 청소년 네. 음란물 제작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서 당연히 좀 들쭉날쭉했는데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네.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 감정하고 상당히 동떨어지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솜방망이 판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문위원들이 이 양형 기준을 네. 권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평균 형량이 법정형 아까 네. 5년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징역 5년의 절반, 네. 뭐 장량 감경하면 절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2년 6개월인데 네. 이렇게 나타난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정형의 하한의 절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평균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 네. 법정형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형은 기준에 해당하고 그것으로 상하한을 정하는 것이라서 법관이 이제 뭐 감경하기도 하고 네. 가중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다수 의견이 지금 징역 4년에서 8년, 중간이면은 6년인데 이 정도 처벌이면은 뭐 다른 거랑 비교하면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적은 수위, 낮은 수위라고 네.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네. 좀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살인죄 네. 같은 경우에는요, 참작할 동기가 있는 살인, 뭐 그냥 기본형 네. 살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살인죄 중에 좀 가벼운 게 이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네. 살인인데 이런 경우에 기본형이 4년에서 6년, 네. 가중하는 경우에 5년에서 8년,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보다 좀 무겁게,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보다는 무겁다, 살인보다는 무겁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요. 네. 보통의 살인보다는 좀 낮게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강간죄와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는데요. 강간죄의 네.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강간, 네. 이게 이제 기본형이 2년 6월에서 5년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형만 봐도 이거보다 훨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조금 비슷한 것 중에 이제 친족관계 강간이 있습니다. 네. 친족관계 강간이나 뭐 주거를 침입해서 하는 강간, 특수강간, 뭐 강간죄 중에 네.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강간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형이 5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네. 5년에서 8년이니까 지금 이 건하고 기본형에 있어서는 가장 비슷하고요. 네. 조금 더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까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네.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장애인을 강간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하는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면 네. 이걸 이제 의제 강간으로 하는데 네. 여기서 더 무거워지면 그 결과 상해나 치상이 네.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형이 4년에서 7년, 감경돼도 2년 6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제 강간 치상하고 좀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 형량 자체로는 뭐 권고형을 상당히 높여놓은 것이 스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성범죄 처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성범죄와 관련해서 네. 예전에 친고죄였다가 폐지된 네.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합의하거나 처벌불원하면 집행유예로 선고하던 관행은 어떻게 보면 친고죄 폐지의 경향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과거에 이 정도면 집행유예 해줬었는데 이런 잘못된 과거 회귀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디지털이 일반화되기도 네. 하고 이런 완전히 사회 상황이 변동된 네. 상황에서는 이에 맞춰서 양형도 더 높아져야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성범죄와 같이 관용주의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도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법정형도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반적인 범죄에서 무조건 무겁게만 처벌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네. 이런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는 무거운 처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립된 양형 기준이 없었다는 게 더 그래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며 교통사고 현장에 남편을 남겨두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44살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삼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52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A씨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동승하고 있던 남편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났는데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 현장에 남편을 남겨둬 뒤처리를 맡긴 만큼 몰래 도주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후 B씨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A씨의 남편이 현장에서 경찰 진술을 일체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택시 운전사가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남편에게 당신이 처리해 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 그랬는지 A씨의 남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현장에서 합의나 일 처리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명함을 주고 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니 보험사를 부르는 등 적절한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